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오랜 동안 임시정부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투정한 예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은 훼손이 되고 오히려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죄가를 캄프라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우리가 독립운동사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를 쓴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병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사 전쟁이라고까지 이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역사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광고 60주년 기념이면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건국절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이 건국절 논란이 생겼는데, 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그 주범들이 이제 뉴라이트들이죠. 뉴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국절을 하게 되면은 건국을 한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제에 친일을 했던 사람 또는 그 후예들이 건국절에 상당히 관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국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은 훼손이 되고 오히려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죄가를 캄프라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기 위한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 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라를 찾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논공행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공행상이 뭡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즉 독립운동을,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고, 또 나라를 잃게 한 매국노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해방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1945년 우리가 나라를 찾은 이후에 196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포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군부 정권에서 5.16 쿠데타 이후에 자기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자들에게 처음으로 포상을 1962년도에 하죠. 우리가 1910년에 대한제국이라는 게 없어지고 나라가 일제에 빼앗기게 되죠. 조선의 왕이, 대한제국의 왕이 국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국민에게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대동단결 선언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3.1 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해에서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생기고, 러시아,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기는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가지고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하루아침에 1911년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특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황제권이 아닌 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다. 그래서 그 3.1운동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 즉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임시정부는 그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 3.1 독립선언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표방하고 나오죠. 민족의 자주성, 민족의 독립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임시정부인데, 형태가 임시정부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국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형태는 임시정부라는 뜻입니다. 문민정부다,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형태가 임시정부라는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때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그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정부가 세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국내에서 더 이상 나라가 빼앗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망명정부가 생기는 것이죠. 망명정부에서 상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이야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망명정부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비록 중국 땅이지만 거기서 임시정부라는 걸 세웠고 주권은 임시적으로 국민들 대신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임시정부가 온전한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가 중심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왜 상해 생겼느냐? 상해는 국제적인 그 선전을 하기 편리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상해에 또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유럽이라든지 미주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치지 않으면 중국 상하이를 거쳐야 되는데 일본은 거쳐서 가게 되면 상당히 무리수가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는 유학생들이 이제 상하이를 통해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있고, 또 하나의 관건에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 중에 신규식 선생이 있습니다. 그 신규식 선생은 1911년에 중국으로 망명하셔가지고 중국의 그 혁명 세력이었던 손문, 그 다음에 그 혁명 세력이었던 왕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자오론 같은 이런 그 중국의 혁명가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해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적어한 것은 상해에 뭐가 있었냐면 각국의 조개들이 있었어요. 그 조개 중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들어갔던 것이 이제 프랑스 조개죠. 영국하고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서로 상당히 상대국이에요. 프랑스가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하고 조금 척을 두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상당히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해줬고, 특히나 프랑스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 같은 적을 해줬고, 일제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조계에서 우리의 임시정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시정부가 뭘 했냐면 연통제하고 교통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연통제는 뭐냐면 일종의 내무부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생겼지만은 우리가 평안도라든지 군 단위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임시정부의 조직이 행정조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 연통제를 조직했고요. 또 하나는 임시정부의 무슨 연락 체계들이 전부 다 이제 국내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국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군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임시정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듭니다. 1919년 후반에 연통제와 교통국이 생기는데 이것이 1920년 초중반이 되면 벌써 일제 발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통제라든지 교통국,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국내에 깊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임시정부는 중국의 땅에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무력을 따로 행사할 수 없었고, 거기서 군대를 조직했다고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일제와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주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 무장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무장단체들까지 이제 나중에 일부는 통솔을 하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그걸 깊이 이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독립군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라든지 그 다음에 참의부라든지 이것은 이제 임시정부 직할로서 만주에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단체 정의부라든가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런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임시정부 산하에 같이 모이자고 하는 이런 설득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 임시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망명정부로서의 한계는 있었지만은 러시아라든지 만주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내, 미주
이런 데 있던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나 독립운동가들을 모으는 구심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자리매김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오랜 동안 임시정부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투정한 예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런 의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면서 내가 38선을 베고 누워 죽을 망정 끝까지 통일의 길을 가겠다 한 것이죠. 백범 선생이 나라를 찾았는데 이 찾은 나라가 남북으로 또 갈라진다. 이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 세월 지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이미 깊게 친일 세력들이 깊이 곳곳에 뿌리 박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친일 세력은 법조계를 비롯해가지고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계라든지 언론을 치면은 학계에서 학계를 치면은 정치계에서 이렇게 서로 옹호하면서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거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찾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바로 다시 어렵지만은 다시 역사를 복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시작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사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사의 논문을 쓴 사람들이 위에 선생님들한테 논문을 가지고 가면은 그 선생들이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논문이냐. 왜냐하면 그 세대들이 다 친일한 일본에 가서 공부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이 현대사는 30년이 지나야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가 되면 이미 독립운동을 한 1세대들, 특히 지도자급 인물들은 대개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 집안의 할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80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이미 1960년대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1980년대 되면은 지도자급 인물로서 독립운동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 자료는 거의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게 일본의 역사 자료들입니다. 일본의 정보 자료들이 중심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일본의 정보 자료에 의해서 독립운동사를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봉착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온전히 되찾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정신의 토대였던 역사 복원 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과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데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군과 맞싸우다가 그 포위망을 뚫다가 전사한 윤세주 선생의 묘소가 태양산 그 밑에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술을 따라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제를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은 속된 말로 하면 사람과 폭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백범을 백범답게 만든 분이 바로 우리가 이동영 선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